저는 새벽 4시 반에 눈이 떠졌습니다. 알람도 맞춰놓지 않았는데 몸이 먼저 반응했어요. 명절 준비라는 게 정말 만만치 않거든요. 특히 오늘 같은 날에는 더욱 그랬죠.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어보니 아직 어둠이 깔려 있었어요. 조용히 침실에서 나와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미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시어머니 방영자 할머니께서 벌써 부엌에서 움직이고 계셨어요. 78살이 되셨는데도 여전히 부지런하셨습니다. 저보다도 더 일찍 일어나셨나 봐요. 할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제가 할 텐데. 저는 앞치마를 매면서 말했어요. 수진아 어서 와. 오늘 할 일이 산더미야.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저도 이미 각오는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남편 이준호의 두 누나가 모두 온다는 날이었거든요. 할머니께서는 이미 콩을 불려 놓으셨더라고요. 어젯밤에 물에 담가뒀는데 잘 불었나 보자. 콩알들이 통통하게 부풀어 있었어요. 두부 만들 콩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명절 때마다 직접 두부를 만드시거든요. 할머니 제가 콩 갈게요. 저는 무거운 맷돌을 끌어당겼습니다. 전기 믹서기가 있지만 할머니께서는 맷돌로 갈아야 제맛이 난다고 하세요. 손이 저리도록 맷돌을 돌리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큰언니 이정희와 작은언니 이명수. 이 두 분이 오시면 집 안 분위기가 확 바뀌거든요. 평소에도 저를 곱게 보지 않으시는데 명절 때는 더 심해져요. 뭔가 트집을 잡을 거리를 찾으려고 혈안이 되신 것 같아요. 수진아 너무 걱정하지 마. 할머니께서 제 표정을 보시고 말씀하셨어요. 정이랑 명숙이도 나이 들면서 달라졌을 거야.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지난번 추석 때 있었던 일이 아직도 생생했거든요. 그때도 비슷했어요. 제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에 대해 이런저런 트집을 잡으셨거든요. 이 나물 왜 이렇게 질겨져니 너무 두껍다. 밥이 설다 온갖 불평을 늘어놓으셨어요. 그때 저는 그냥 고개 숙이고 죄송하다고만 했죠. 콩을 다 갈고 나서 조리개에 거름망을 깔고 콩물을 걸렀습니다. 고소한 콩 냄새가 코를 자극했어요. 할머니 콩물이 정말 진하네요. 그래야지. 진해야 두부가 제대로 만들어져. 할머니께서는 큰 솥에 콩물을 붓고 끓이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그 사이에 전 부치기 준비를 했습니다. 동태, 부추, 깻잎까지. 언니들이 좋아하는 전들을 모두 준비해야 했어요. 싫어도 내색할 수는 없으니까요. 할머니 언니들이 몇 시쯤 오신다고 하셨죠?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아마 10시쯤 될 거야. 정희가 어젯밤에 전화했는데 일찍 올 거라더라. 할머니의 대답을 들으니 더 서둘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름을 두르고 팬을 달궈서 전을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동태를 먼저 발라내고 밀가루 옷을 입혀서 지졌어요. 기름이 팔팔 끓는 팬에서 전들이 노릇노릇 익어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언니들이 오시면 제가 만든 음식 하나하나에 트집을 잡으실 게 뻔했거든요. 이전 기름기가 너무 많아 저는 너무 짜 항상 그런 식이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제가 요리를 못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죠. 언니들은 저를 깎아내리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라는 거요. 같은 음식이라도 제가 만들면 맛이 없고 할머니가 만들면 맛있다고 하시거든요. 참 억울했어요. 부추전을 부치면서 생각했어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 걸까? 저도 이 집에 며느리로 들어온 지 2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싶어서 마음이 무거웠어요. 깻잎전까지 다 부치고 나니 시계가 8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할머니 두부는 어떻게 되어가요? 응, 곧 간수 넣어야지. 할머니께서는 콩물이 끓어오르자 간수를 조금씩 넣으셨어요. 신기하게도 콩물이 점점 응고되면서 두부가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수진아, 이렇게 간 만든 두부가 제일 맛있어. 할머니께서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저도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속으론 걱정이 앞섰어요. 나물도 무쳐야 했어요. 도라지, 고사리, 시금치까지. 미리 삶아놓은 나물들을 양념으로 버무렸습니다.
도라지는 쓴맛을 우려내려고 소금에 주물러뒀다가 여러 번 헹궜어요. 고사리는 부드럽게 삶아서 간장과 마늘로 양념했고요. 시금치는 살짝 데쳐서 찬물에 헹군 다음 물기를 짜냈어요. 참기름과 소금으로 간을 맞추고 깨를 뿌렸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어요. 조금이라도 흠잡힐 구석이 있으면 언니들의 공격이 시작되니까요. 9시가 되자 저는 더욱 바빠졌어요. 밥도 해야 하고 국도 끓여야 했거든요. 미역국을 끓이기로 했어요. 쇠고기를 넣고 진하게 우린 육수에 미역을 넣고 끓였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부엌 전체에 퍼졌어요. 할머니 상 차리는 거 도와드릴게요. 저는 찬장에서 그릇들을 꺼냈어요. 명절 때 쓰는 좋은 그릇들이었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닦아서 상에 올렸어요. 언니들이 흠잡을 틈을 주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드디어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왔어요. 큰언니 정희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앞치마를 정리하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오늘 하루 무탈하게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죠. 언니 안녕하세요. 저는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정희 언니는 저를 한번 흘러보더니 고개만 살짝 끄덕였어요. 예전 같으면 기분이 상했을 텐데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언니의 차가운 반응이 오히려 정상이었거든요. 이어서 작은 언니 명숙도 들어왔습니다. 수진이 또 새벽부터 고생했겠네. 말은 그렇게 했지만 표정에는 비꼬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아니에요, 언니. 할머니가 도와주셔서 금방 했어요. 저는 그냥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언니들이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였어요. 과연 오늘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거실로 들어선 언니들은 이미 집안을 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소파 좀 바꾸셔야겠어요. 너무 낡았잖아요. 정희 언니의 말에 할머니는 당황스러워하셨어요. 아직 쓸만한데. 쓸만하긴요. 손님 올 때 창피해요. 명숙 언니도 거들었습니다. 그러게요. 우리가 좀 도와드려야겠어요. 어머니 혼자서는 한계가 있으시니까. 저는 이런 대화를 들으면서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언니들이 정말로 할머니를 생각해서 하는 말인지 의심스러웠거든요. 사실 언니들은 1년에 명절 때나 얼굴 보러 오시거든요. 평소에는 안부 전화도 거의 안 하세요. 그런데 이럴 때만 와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니까 할머니께서도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시는 것 같았어요. 자, 그만하고 밥 먹자. 할머니께서 분위기를 정리하려고 하셨어요. 저는 얼른 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들을 하나씩 올리는데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과연 언니들이 뭐라고 할까 싶어서요. 먼저 밥그릇을 올리고 미역국을 부었습니다. 그 다음 전들을 예쁘게 접시에 담아서 올렸어요. 동태전, 부추전, 깻잎전까지. 색깔도 고르게 배치했습니다. 나물들도 각각 다른 그릇에 담아서 상에 올렸어요. 간 만든 두부도 접시에 담아서 올렸습니다. 아직 따뜻해서 김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간장에 파와 깨를 넣어서 양념장도 만들었어요. 모든 준비를 마치고 나니 상차림이 제법 그럴듯해 보였어요. 자, 다 됐습니다. 저는 언니들을 상으로 모셨어요. 할머니께서 상석에 앉으시고 언니들이 양쪽에 앉으셨어요. 남편 준호는 언니들 사이에 끼어 앉았고요. 저는 맨 끝자리에 앉아서 모든 사람들의 표정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곧 시작될 긴장감 넘치는 식사 시간을 기다리면서 저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오늘만 잘 넘기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공기 중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어요. 언니들의 시선이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식사가 시작되자마자 저는 긴장했습니다. 언니들이 젓가락을 드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혹시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있을까 봐 조마조마했어요. 처음 몇 분은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용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죠. 정희 언니가 먼저 동태전을 한 입 드셨어요. 저는 언니의 표정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별다른 반응이 없으셨어요.
그 다음 부추전을 드시더니 씹으면서 미간을 살짝 찌푸리셨어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이 전 좀 짜네. 정희 언니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시작된 거였어요. 죄송해요, 언니. 간을 맞출 때 실수한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하지만 정희 언니는 그것으로 끝낼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간을 맞춘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비꼬는 어조였어요. 저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그냥 고개만 숙였어요. 괜히 말했다가 더 화를 낼까 봐서요. 명숙 언니도 부추전을 한 입 드시더니 고개를 저으셨어요. 정말 짜네. 나도 느껴져. 두 언니가 연달아 같은 얘기를 하시니까 저는 정말 간을 잘못했나 싶어서 제가 맛을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할머니께서 먼저 부추전을 드시더니 말씀하셨어요. 간이 적당한데. 나는 괜찮아 보이는구나. 할머니의 말씀에 저는 조금 안도했어요. 하지만 언니들 표정은 더욱 안 좋아졌어요. 어머니는 입맛이 둔해지셔서 그래요. 정희 언니가 할머니께 말씀드렸어요. 나이 드시면 짠맛을 잘 못 느끼시잖아요. 할머니께서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시는 표정이셨어요. 저는 미역국을 떠들이면서 생각했어요. 이렇게 시작되면 오늘 하루 종일 이런 식으로 트집 잡힐 거라는 걸요. 언니들은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가시거든요. 뭔가 저를 괴롭힐 거리를 찾으면 놓지 않으세요. 수진아, 너 요리 배운 지 이제 얼마나 됐니? 정희 언니가 갑자기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 맞다. 시집 온 지 20년이 넘었으니 배울 만도 했겠네. 언니의 말투가 점점 비아냥거리는 쪽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저는 참고 또 참으며 젓가락을 움직였어요. 할머니께서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고 계셨거든요. 할머니 앞에서 언니들과 다투고 싶지 않았어요. 명숙 언니도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말이 맞아. 이제 좀 익숙해질 때가 됐는데. 그러더니 도라지 나물을 집어서 드시더니 또 얼굴을 찡그리셨어요. 이 나물도 좀 이상한데. 쓴맛이 너무나. 저는 정말 억울했어요. 도라지 나물은 특히 신경 써서 만들었거든요. 쓴맛을 빼려고 소금으로 주무르고 여러 번 헹궜는데 여전히 쓰다고 하시니까요. 더 우려낼 걸 그랬나 봐요. 저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뭐라고? 정희 언니가 저를 노려보셨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괜히 혼잣말한 것까지 트집 잡히게 생겼어요. 언니들 앞에서는 정말 조심해야 했거든요. 식사가 계속되면서 분위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어요. 언니들은 제가 만든 음식마다 하나씩 트집을 잡으셨어요. 시금치나물 간이 안 배었어. 이 깻잎전은 기름이 너무 많아. 밥이 좀 된 것 같은데. 저는 그때마다 죄송하다고 사과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정말 화가 났어요. 같은 음식인데 왜 저만 맛없게 만드는 걸까요? 할머니께서 만드시면 맛있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정희 언니가 정말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그런데 말이야. 언니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저를 쳐다보셨어요. 며느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친딸만은 못하지.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젓가락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었거든요. 아무리 노력해도 저는 이 집의 진짜 가족이 될 수 없다는 뜻이었어요. 하지만 표정은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언니, 그런 말씀은. 제가 말을 하려는 순간 명숙 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정희 언니 말이 틀렸어. 며느리는 남이야, 결국.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잖아. 점점 상황이 나빠지고 있었어요. 할머니께서 나서려고 하셨습니다. 그만해, 너희들. 명절인데 왜 이런 얘기를. 어머니는 모르세요. 정희 언니가 할머니 말을 자르며 말했어요. 요즘 세상이 어떤데요. 며느리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무서워요. 명숙 언니가 거들었어요. 재산도 노리고 있고 자기 것인 양 행동하는 경우도 많다던데. 저는 이 말을 듣고 정말로 참기 힘들었어요. 재산을 노린다니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었거든요. 재산도 결국 우리 몫이에요. 명숙 언니가 더 노골적으로 말했어요. 며느리는 빠져야죠.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로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20년 넘게 이 집에서 살면서 한 번도 제 것이라고 주장해 본 적 없었어요. 오히려 할머니와 남편을 정성껏 모시면서 살아왔는데 이런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게 억울했습니다. 게다가 남편이 보는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다니요. 정말 수치스러웠어요. 언니들, 제가 언제 재산 얘기를 했나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안 했으니까 미리 못 박는 거지. 나중에 욕심 부리지 말라고. 명숙 언니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 준호는 중간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어요. 자기 누나들과 아내 사이에서 누구 편도 들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한테서 한마디라도 나오기를 기대했지만 헛된 바람이었죠. 수진이 너도 알겠지만 말야. 정희 언니가 저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이 집안대를 이어받을 사람은 따로 있어. 며느리는 어디까지나 며느리일 뿐이고. 저는 참고 웃으려고 했지만 눈가가 떨려왔어요. 분위기는 점점 더 험악해져 갔습니다. 언니들은 마치 작정한 듯이 저를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께서 몇 번이나 말리려고 하셨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고개를 숙이고 견디고 있을 뿐이었어요. 그냥 조용히 있어, 수진아. 명숙 언니의 차가운 말에 저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끼어들 일이 아니야. 이 집에서 20년을 살았는데 아직도 저는 남이었던 거죠. 그런 현실이 너무나 가혹하게 다가왔어요. 저는 정말로 이 집에서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며느리는 며느리일 뿐이라는 걸 말이에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식탁의 분위기가 갈수록 험악해지고 있었습니다. 언니들의 말이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하는 것을 느끼면서도 저는 꾹 참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계가 있었죠. 인내심이라는 것도 끝이 있는 법이니까요. 수진아, 너 정말 철이 없구나. 정희 언니가 저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철없다고 하시니까 정말 억울했어요. 언니, 제가 뭘 잘못했나요? 저는 억울함을 참지 못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오히려 언니들을 더 자극했던 것 같아요. 뭘 잘못했냐고. 명숙 언니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지금 우리한테 대들고 있잖아. 며느리 주제에 어른들한테 따지고 들어. 저는 대든 게 아니라고 해명하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언니들은 제가 반항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아니에요, 언니. 대드는 게 아니라 정말 모르겠어서. 모르겠다고. 그럼 내가 알려줄게. 정희 언니가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셨어요. 너는 이 집에서 손님이야. 손님이 주인 행세하면 안 되는 거 몰라. 손님이라는 표현에 저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20년을 살았는데 아직도 손님 취급을 받아야 하나요? 할머니께서 다시 중재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만해, 정말. 명절인데 왜 이래? 어머니, 이것도 교육이에요. 명숙 언니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며느리가 자기 위치를 모르고 있어요. 제 위치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도 이 집 가족 아닌가요? 이 말을 하자마자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언니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냉소를 띤 웃음을 지었어요. 가족이라고. 명숙 언니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웃기는 소리 하네. 결혼해서 들어온 게 가족이야 뭐야. 저는 이 말을 듣고 정말로 참기 힘들었어요. 20년 동안 이 집을 위해 헌신하면서 살아왔는데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한다니요. 언니들이 너무 심하세요. 저는 목소리를 떨며 말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참으려고 노력했어요. 심해. 당연한 말 하는데 뭐가 심해. 정희 언니가 딱 잘라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로 이 집에서 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여기서 이런 모욕을 당하면서 살 수는 없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할머니 생각을 하니까 그럴 수도 없었죠. 남편 준호는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자기 아내가 이렇게 모욕당하고 있는데도 한마디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이 한심하고 답답했어요. 도대체 언제까지 누나들 눈치만 보고 살 건가요? 분위기가 극도로 격해지면서 할머니께서도 어쩔 줄 몰라 하셨어요. 너희들 진짜 그만해. 할머니의 목소리에 화가 섞여 있었어요. 수진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래. 할머니의 따뜻한 말씀에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집에서 저를 진짜 가족으로 생각해 주시는 분은 할머니뿐이었어요. 그런 할머니의 마음이 너무 고마웠어요. 그런데 그 순간이었어요. 명숙 언니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까지 며느리 편을 드시네. 언니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저는 이런 명숙 언니를 처음 봤습니다. 편 드는 게 아니야. 할머니께서 진정시키려고 하셨어요. 너희가 너무 심하게 하니까 그래. 하지만 명숙 언니는 이미 흥분 상태였어요. 주먹을 꽉 쥐고 서 있었거든요. 심하게요. 명숙 언니가 소리를 질렀어요. 며느리가 우리보다 윗자리에 앉으려고 하는데 가만히 있어야 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었는데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정희 언니도 일어나셨어요. 맞아. 며느리 주제에 가족이라고 우기고 있잖아. 두 언니가 모두 흥분해서 저를 비난하고 있었어요. 저는 의자에 앉아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무력감을 느꼈어요. 너희들 앉아. 할머니께서 호통을 치셨어요. 명절에 뭐 하는 짓이야. 하지만 언니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특히 명숙 언니는 계속 흥분 상태였어요. 어머니까지 며느리 편을 드시면 우리는 뭐가 돼요. 명숙 언니가 말하면서 자기 앞에 있던 국그릇을 향해 손을 뻗었어요. 저는 뭔가 나쁜 예감이 들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그 예감이 맞았어요. 명숙 언니가 홧김에 국그릇을 집어들더니 저를 향해 던진 거예요. 순간적인 일이었습니다. 저는 피할 틈도 없었어요. 뜨거운 미역국이 공중으로 날아왔어요. 국물이 제 팔과 어깨를 덮쳤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의자에서 뒤로 넘어졌어요. 화상을 입은 팔이 너무나 아팠어요. 부엌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깨진 그릇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뜨거운 국물이 사방에 튀어 있었어요. 할머니께서는 충격으로 휘청거리시며 의자를 붙잡고 계셨습니다. 어머나 수진아. 할머니께서 놀라서 제게 달려오셨어요. 제 팔을 보시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리셨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명숙아.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저는 아픈 팔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화상도 아팠지만 마음이 더 아팠어요. 어떻게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화가 나도 이건 너무했어요. 명숙 언니는 자기가 한 일을 깨닫고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모르게가 뭐야. 할머니께서 호통을 치셨어요. 사람이 다쳤잖아. 이런 짓을 어떻게 해. 정희 언니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아무래도 이 정도까지 일이 커질 줄은 몰랐던 것 같았습니다. 수진아, 괜찮니? 정희 언니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지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아프고 그래서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분했어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화상 부위가 점점 더 아파왔어요. 국그릇이 날아든 그 순간부터 집안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저는 화상을 입은 팔을 붙잡고 있었고 할머니께서는 놀라서 어쩔 줄 모르고 계셨어요. 그런데 정작 제가 가장 기대했던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을 불렀어요. 준호는 그저 멍하니 앉아서 상황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자기 누나가 아내에게 국그릇을 던져서 화상을 입혔는데도 말이에요. 저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자기 아내가 다쳤으면 제일 먼저 나서서 뭔가 해야 하는 게 아닌가요? 적어도 누나들한테 한마디는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준호는 마치 이 일이 자기와 상관없는 일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어요. 할머니께서 제 팔을 살펴보시면서 걱정하고 계셨어요. 병원에 가야겠어. 화상이 심한 것 같은데. 할머니의 말씀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팔이 너무 아팠거든요. 빨갛게 부어오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어요. 자기 어머니가 병원에 가자고 하는데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남편의 모습이 처음이었어요. 아니, 처음은 아니었죠. 항상 이런 식이었어요. 누나들과 저 사이에 뭔가 갈등이 생기면 남편은 항상 중립을 지켰어요. 아니, 중립이라고 하기도 애매했죠. 사실상 누나들 편이었거든요. 저를 지켜주지 못하니까 결국은 누나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놔두는 거였어요. 준호야, 빨리 수진이 병원에 데려가. 할머니께서 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제야 준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아, 네. 병원. 하지만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마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명숙 언니는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해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정말 실수였어. 하지만 저는 그 사과를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실수라고 하기에는 너무 고의적이었거든요. 화가 나서 그릇을 던진 게 실수라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실수라고 해도 사람을 다치게 한 건 사실이에요. 화상을 입힌 건 변하지 않는다고요. 실수라고요. 저는 아픈 걸 참으며 말했어요. 화가 나서 던진 게 실수예요. 명숙 언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희 언니도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하지만 정작 남편은 아직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똑똑히 쳐다봤어요. 이런 상황에서 남편이라면 당연히 뭔가 말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내가 다쳤는데 누나들한테 한마디도 못하는 게 말이 되나 싶었습니다. 여보, 뭐라도 말해봐요.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남편에게 호소했습니다. 당신 아내가 당신 누나한테 화상 입었는데 그냥 가만히 있을 거예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저는 끝까지 말했어요. 준호는 입을 벌렸다 닫았다 하면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한마디도 못하겠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비겁함이 너무 실망스러웠거든요. 사실 결혼하고 나서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누나들이 저를 무시하거나 모욕할 때마다 남편은 항상 침묵했어요. 한 번도 저를 지켜주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성격이 온순해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성격이 온순한 게 아니라 비겁한 거였어요. 누나들한테 밉보이기 싫어서 저를 희생양으로 만드는 거였어요. 그게 제일 편한 방법이니까요. 할머니께서 아들을 나무라셨어요. 준호야, 너 정말 그러면 안 돼. 할머니의 목소리에도 화가 섞여 있었어요. 수진이가 얼마나 억울하겠니? 내 아내잖아. 하지만 준호는 여전히 우물쭈물하고 있었습니다. 누나들 눈치를 보면서 말이에요. 어머니가 너무 심하게가 뭐야? 당연한 말 아니야. 저는 이런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완전히 실망했어요. 결혼 초기에는 남편이 저를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죠. 남편에게 저는 그냥 편리한 존재일 뿐이라는 걸요. 어머니, 저희끼리 해결할게요. 정희 언니가 나서서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언니들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를 공격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해결해 준다고 하니까요. 게다가 남편마저 저를 지켜주지 않는데 누가 저를 도와준다는 말인가요? 저는 정말로 이 집에서 혼자라는 걸 깨달았어요. 할머니 빼고는 아무도 제 편이 아니었어요. 저는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찬물에 팔을 담갔어요. 시원한 물이 화상 부위를 식혀주니까 조금은 나았어요.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더 깊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게 가장 큰 충격이었거든요. 수진아, 정말 미안하다. 명숙 언니가 다시 사과했어요.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나요? 이미 저는 마음의 결정을 내리고 있었어요. 남편이 저를 지켜주지 않는다면 저 스스로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남편한테 기대할 수 없다는 걸 확실히 깨달았거든요. 오늘 있었던 일이 저에게는 하나의 전환점이 된 거죠. 그날 밤까지도 남편은 제대로 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괜찮니, 아프니 같은 형식적인 말만 몇 번 했을 뿐이에요. 누나들에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면서 완전히 실망했어요. 이제 더 이상 남편한테 의지할 생각을 버리기로 했습니다. 혼자서 해결해야 한다면 혼자서라도 해결하겠다고 다짐했어요. 더 이상 참고만 살 수는 없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거였습니다. 남편의 침묵이 저에게는 가장 큰 배신이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면 그 사랑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화상을 입은 팔도 아팠지만 마음의 상처가 더 컸어요. 남편이 잠든 옆에서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가 싶었어요.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어 있었어요. 집안은 조용했지만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언니들의 모욕적인 말들, 날아온 국그릇, 그리고 남편의 침묵까지.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저는 조용히 침실에서 나왔습니다. 거실로 가서 소파에 앉아 상처 입은 팔을 바라봤어요. 붉게 부어오른 화상 자국을 보니까 오늘 있었던 일이 꿈이 아니라는 게 실감났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저는 혼잣말을 하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내가 반드시 똑똑히 보여주고 말 거야. 20년 넘게 참고 살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뭔가 행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확고해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거였습니다. 언니들은 이 집의 재산이 자기들 것이라고 당당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저는 며느리일 뿐이니까 끼어들 생각을 하지 말라고 했고요. 정말로 그런 건가 싶어서 답답했어요. 저도 이 집에서 20년 넘게 살면서 나름대로 기여한 게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할머니 병원비도 제가 보탰고 집 수리할 때도 제 돈을 썼어요. 남편 사업이 어려울 때도 제가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생활비를 벌었어요. 그런데도 아무 권리가 없다는 게 납득이 안 됐습니다.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건가 궁금했어요. 할머니께서 평소에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수진아, 이 집안에서 가장 고생한 사람은 너야. 그러시면서 가끔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셨거든요. 시아버지께서도 생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런데 시아버지는 제가 시집 올 때 이미 돌아가신 후였거든요. 그분이 저에 대해 뭔가 말씀하셨을 리는 없죠. 아니면 할머니께서 그냥 위로해 주시려고 하신 말씀일까요? 하지만 할머니께서는 가끔 시아버지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뭔가 의미심장한 표현을 쓰시거든요. 아버지께서 참 현명하셨어. 미리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지.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곤 했어요. 저는 문득 시아버지가 남기신 것들이 어디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할머니 방에 오래된 서류함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가끔 할머니께서 그 서류함에서 뭔가를 꺼내시는 걸 본 적이 있거든요. 집 등기부등본이나 보험 서류 같은 것들 말이에요. 혹시 그 안에 제가 모르는 뭔가가 들어있을까 싶었습니다. 마음이 급해진 저는 할머니 방으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할머니께서 깊이 잠드신 걸 확인하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어요. 옷장 위쪽에 오래된 나무 서류함이 있었습니다. 그걸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서류함을 거실로 가져와서 소파에 앉았어요.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중요한 게 들어있을까 싶어서요. 아니면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뭔가 해보지 않으면 후회할 것 같았어요. 서류함의 자물쇠는 잠겨 있지 않았어요. 할머니께서 평소에 자주 여시는 것 같았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여러 가지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집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그리고 몇 가지 계약서들.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예상했던 서류들이었어요. 그런데 맨 아래쪽에 봉투 하나가 있더라고요. 정성스럽게 봉인된 봉투였어요. 겉봉에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중요 서류 보관함이라고 시아버지 필체로 적혀 있었어요. 할머니께서 가끔 보여주시던 시아버지 일기장과 똑같은 글씨체였거든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정말 중요한 게 들어있을까요? 봉투를 열어보니 손으로 쓴 문서가 나왔습니다.
종이가 좀 누렇게 바랬지만 글씨는 선명했어요. 시아버지의 필체가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 문서는 일기가 아니었습니다. 제목을 보니 유언장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유언장이라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시아버지가 유언장을 남기셨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언니들도 몰랐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벌써 난리가 났을 테니까요. 날짜를 확인해 보니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쓰신 것 같았어요. 그때는 제가 아직 시집 오기 전이었지만 이미 결혼 약속은 된 상태였거든요. 혹시 그때부터 저를 염두에 두고 계셨던 걸까요? 유언장을 자세히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에 대한 사랑의 말씀들이 적혀 있었어요. 할머니에 대한 고마움, 자녀들에 대한 애정 같은 것들 말이에요. 읽다 보니 시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져서 뭉클했어요. 그런데 뒷부분에 가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재산 분할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읽었어요. 과연 어떤 내용일까 하면서요. 집과 땅은 며느리 수진에게 맡겨라. 이 문구를 읽는 순간 저는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분명히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집안을 가장 지켜낼 사람은 그녀다. 라는 문장도 있었어요. 시아버지께서 저를 그렇게 높게 평가해 주신 거였어요. 아직 만나지도 못했는데 말이에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어서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정말로 시아버지께서 집과 재산을 저에게 맡기라고 하신 거였어요. 그것도 정식 유언장으로 말이에요. 날짜도 분명히 적혀 있었고 도장도 찍혀 있었습니다. 유언장을 발견한 저는 며칠 동안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런 중요한 문서가 있다는 걸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할머니께서도 잊고 계셨던 것 같았고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고민이 됐습니다. 우선 이 유언장이 진짜인지부터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혹시 가짜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법적으로 효력이 없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동네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법무사 선생님께서는 중년의 신사분이셨어요. 유언장을 보여드리니까 자세히 살펴보시더라고요. 돋보기까지 꺼내서 구석구석 검토하시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이건 자필 유언장이네요. 법무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형식도 맞고 내용도 명확합니다. 법무사 선생님의 말씀에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진짜라는 뜻이었거든요. 그런데 선생님, 이게 정말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당연하죠. 선생님께서 단호하게 대답하셨어요. 자필 유언장으로서 모든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상속인들에게 알린다는 게 바로 언니들 말이었어요. 과연 언니들이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반응할까 싶었습니다. 분명히 난리가 날 거였어요. 하지만 피할 수는 없는 일이었죠. 법무사 선생님께서 유언장의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어요. 이 유언장에 따르면 집과 토지는 모두 며느리분 소유가 됩니다. 다른 상속인들은 이 일을 제기할 수 있지만 승소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저는 집에 돌아와서 다시 한번 유언장을 읽어봤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왜 저에게 재산을 맡기려고 하셨는지 그 이유도 적혀 있었어요. 읽어보니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정희와 명숙은 시집을 갔으니 각자 살 길이 있다. 하지만 수지는 이 집안을 위해 평생을 바칠 것이다. 시아버지께서 저의 미래를 정확히 예견하셨던 거예요.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요. 또 다른 부분도 있었습니다. 준호는 마음이 약해서 큰일을 맡기기 어렵다. 수진이가 현명하게 살림을 이어가기를 바란다. 시아버지께서 남편의 성격까지 정확히 파악하고 계셨던 거예요. 정말 놀라웠어요. 저를 직접 만나지도 못하셨는데 이렇게 정확한 판단을 하실 수 있었다니요. 아마 할머니나 남편을 통해서 제 성격을 파악하셨나 봅니다. 어쨌든 저를 믿어주셨다는 게 감사했어요. 며칠 후 할머니께 조심스럽게 유언장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아버지께서 남기신 유언장을 찾았어요. 할머니께서는 깜짝 놀라시더니 유언장을 받아서 읽어보셨어요. 아, 맞다. 할머니께서 기억을 되살리시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셨었지. 수진이에게 집안을 맡기겠다고 하셨는데 어디 뒀는지 까먹었네. 할머니도 유언장의 존재를 알고 계셨던 거였어요. 그런데 할머니, 언니들이 알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걱정스러워서 물어봤습니다. 당연히 반발하겠지. 할머니께서는 의외로 담담하게 대답하셨어요. 하지만 아버지 뜻이니까 어쩔 수 없어. 할머니께서 말씀하시길 시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부터 며느리에게 집안을 맡기겠다는 뜻을 비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누구나 농담으로 들었는데 정말로 유언장까지 남기신 거였어요. 수진아, 아버지께서 정말 현명한 결정을 하셨구나. 할머니께서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너만큼 이 집안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 아버지께서도 그걸 아셨던 거야. 며칠 더 고민한 끝에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언니들에게 유언장의 존재를 알려야겠다고요. 아무리 반발이 심할 것 같아도 알려드려야 할 의무가 있었거든요. 법무사 선생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저는 언니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집에 와달라고 했습니다. 상속에 관해서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정희 언니가 무슨 상속? 벌써부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라고 비꼬듯 말했지만 결국 오겠다고 했어요. 명숙 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상속 얘기라니. 이제 본색이 나오네. 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궁금한지 오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드디어 모든 걸 공개할 수 있게 됐다는 생각에 떨렸어요. 언니들이 오기 전에 저는 남편과도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아버지 유언장을 찾았어요. 준호는 처음에 믿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유언장을 쓰셨을 리 없어. 그런 말씀 들어본 적 없어. 직접 보세요. 저는 유언장을 남편에게 보여줬어요. 준호는 아버지의 필체를 확인하더니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정말 아버지가 쓰신 거야. 네, 법무사 선생님께서도 확인해 주셨어요. 남편은 유언장을 읽어보고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아마 자기 누나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걱정됐을 거예요. 수진아, 이걸 누나들한테 보여주면 난리 날 텐데. 그래도 알려드려야죠. 아버지 뜻이니까요. 저는 이미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있었어요. 아무리 언니들이 반발해도 시아버지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이제야 제가 이 집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드디어 언니들이 집에 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아무래도 지난번 일 때문에 미안한 마음이 있었나 봅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있었어요. 언니들 앉으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언니들은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챘는지 긴장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어요. 이제 모든 걸 공개할 때가 온 거였습니다. 언니들이 자리에 앉자 저는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이게 뭐야? 정희 언니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아버지께서 남기신 유언장이에요. 저의 말에 언니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유언장이라고. 명숙 언니가 코웃음을 쳤어요. 그런 건 없어. 아버지께서 유언장 같은 거 쓰실 분이 아니야. 하지만 저는 이미 각오를 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세요. 저는 유언장을 식탁 위에 펼쳐 놓았어요. 언니들이 가까이 와서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닌 듯 읽던 언니들이 점점 표정이 굳어지더라고요. 특히 재산 분배에 관한 부분에서는 완전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정희 언니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유언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더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셨어요. 집과 땅은 며느리 수진에게 맡겨라. 이게 대체 무슨 말이야? 명숙 언니도 유언장의 핵심 부분을 읽어가며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 집안을 가장 지켜낼 사람은 그녀다. 언니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를 노려봤어요. 이건 가짜야. 누가 조작한 거지? 가짜가 아니에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법무사 선생님께서도 확인해 주셨어요. 정식 자필 유언장이라고요. 이 말을 듣고 언니들은 더욱 당황했어요. 자기들이 당연히 받을 줄 알았던 재산이 며느리인 저에게 넘어간다는 걸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20년 넘게 저를 무시하고 괄시하던 언니들에게는 정말 충격적인 일이었을 거예요. 그럴 리 없어. 정희 언니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아버지가 며느리한테 재산을 맡기실 리 없다고. 우리는 친딸인데. 하지만 유언장은 엄연히 존재했고 법적으로도 유효했어요. 할머니께서 나서서 설명해 주셨어요. 정희야, 명수가. 아버지가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어. 할머니께서 증언해 주시니까 언니들도 더 이상 가짜라고 우길 수는 없었어요. 수진이가 이 집안을 가장 잘 지켜낼 거라고 하셨어. 할머니의 증언에 언니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까지 그러시면 어떡해요. 명숙 언니가 억울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우리는 친딸이에요. 며느리보다 우선이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유언장에는 그에 대한 명확한 이유도 적혀 있었어요. 저는 유언장의 다른 부분도 읽어드렸습니다. 정희와 명숙은 시집을 갔으니 각자 살 길이 있다. 하지만 수지는 이 집안을 위해 평생을 바칠 것이다. 시아버지의 판단이 얼마나 현명했는지 새삼 깨닫게 됐어요. 정말 그대로 됐거든요. 언니들은 시집가서 각자 잘 살고 계세요. 1년에 명절 때나 얼굴 보러 오시고요. 반면 저는 이 집에서 할머니와 남편을 모시면서 살고 있어요. 시아버지의 예견이 정확했던 거죠. 언니들은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명숙 언니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이건 인정할 수 없어. 정희 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며느리 주제에 어떻게 우리보다 앞설 수 있어. 아직도 저를 며느리 주제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바뀐 거였어요. 시아버지의 유언장이 모든 걸 바꿔놓았거든요. 언니, 이건 제가 원한 게 아니에요. 저는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아버지께서 그렇게 결정하신 거예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하지만 언니들은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이 일을 제기하겠어. 명숙 언니가 벌떡 일어나며 말했어요. 하지만 법무사 선생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거든요. 자필 유언장으로 형식도 완벽하고 내용도 명확하다고요. 이에 제기해도 승소하기 어려울 거라고 하셨어요. 언니들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해보세요. 저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언니들은 더욱 분노했지만 어쩔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실제로 며칠 후 정희 언니가 변호사를 데리고 왔어요.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검토해보고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에 제기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완벽한 유언장입니다. 언니들의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진 순간이었어요. 정희 언니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수진아, 너 이러고도 이 집에서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편하게 살려고 이런 게 아니에요. 저는 흔들리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뜻을 따르는 거죠. 그날 언니들은 아무 말 없이 집을 나갔어요. 충격이 너무 컸던 것 같았습니다. 20년 넘게 당연히 자기들 것이라고 생각했던 재산이 며느리인 저에게 넘어간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시아버지의 뜻이었고 저는 그 뜻을 존중할 뿐이었습니다. 앞으로 이 집안을 잘 지켜나가야겠다는 책임감도 느꼈어요. 시아버지께서 저를 믿어주신 만큼 그 기대에 부응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언니들이 다시 집에 왔습니다. 이번에는 변호사까지 데려왔더라고요. 아무래도 유언장에 대해 법적으로 다툴 생각이었나 봅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각오하고 있었어요. 법무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였거든요. 수진 씨, 안녕하세요. 변호사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중년의 남성분이었는데 꽤 권위 있어 보였습니다. 변호사 선생님께서 유언장을 검토해 보셨는데요. 정희 언니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하시네요.
언니의 말에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정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변호사는 유 원장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 유 원장은 법적으로 완전히 유효합니다. 변호사의 말에 언니들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자필로 쓰였고 날짜와 서명도 명확합니다. 내용도 구체적이고 명료해요. 그럼 이의 제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숙 언니가 다급하게 물어봤어요.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변호사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승소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언니들은 완전히 절망한 표정이었어요. 마지막 희망이었던 법적 다툼마저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할 말이 없었던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희 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친딸인 우리가 아무것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유 원장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변호사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고인의 의사가 명확히 표현되어 있으니까요. 저는 이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지난번에 국그릇을 던지고 저를 모욕했던 일들이 떠올랐어요. 그동안 참았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려고 했어요. 이제는 제가 말할 차례였습니다. 언니들 기억하세요. 저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하게 말했어요. 국그릇 던진 그날 말이에요. 언니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되살아나는지 표정이 어색했어요. 그날 언니들이 저한테 한 말들 다 기억해요. 저는 계속 말했어요. 며느리 주제에 남이라고 빠지라고 하셨죠. 재산은 언니들 몫이라고 하시면서요. 그건 명숙 언니가 변명하려고 했지만 저는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언니들이 저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잊지 않았어요. 20년을 살았는데도 여전히 남 취급하셨잖아요. 할머니께서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수진아 고생 많았다. 할머니의 따뜻한 말씀에 제 마음도 뭉클해졌습니다. 아버지께서 정말 현명하게 결정하셨구나. 어머니도 며느리 편을 드시네요. 정희 언니가 서운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하지만 할머니께서는 단호하게 대답하셨습니다. 편을 드는 게 아니야. 옳고 그름을 말하는 거지. 수진이가 이 집안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데. 할머니께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1년에 명절 때 나와. 평소에는 안부 전화도 안 하면서. 저는 언니들을 바라보며 그동안 속에 담아뒀던 말들을 꺼냈어요. 20년 동안 저를 가족으로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말했어요. 항상 며느리 남이라고만 하셨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인정받지 못했어요. 할머니 병원비도 제가 보탰고 집 수리할 때도 제 돈을 썼어요. 남편 사업 어려울 때도 제가 일해서 생활비를 벌었어요. 그런데도 언니들한테는 아무 권리가 없는 며느리였죠. 저는 그동안의 억울함을 모두 쏟아내고 있었어요. 그날 국그릇 던진 것도 잊지 않았어요. 저를 다치게 해놓고는 실수였다고 하셨죠. 명숙 언니가 고개를 숙였어요. 아마 미안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이제 그 대가를 받는 거예요. 저는 마지막으로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날 언니들 인생도 끝난 거예요. 진심 없는 가족은 가족이 아니니까요. 언니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변호사도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는 표정으로 일어났어요.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없으니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변호사가 나간 후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남편 준호는 그제야 입을 열었어요. 수진아, 미안해. 그때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뒤늦은 사과였지만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이제라도 깨달으시면 다행이에요.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 너를 제대로 지켜줄게. 남편의 약속이 진심인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일단은 믿어주기로 했어요. 20년을 함께 산 사이니까요. 며칠 후 언니들은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떠나면서도 저를 원망하는 눈빛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뿌린 씨앗을 거두는 거였으니까요. 집이 조용해진 후 저는 손주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아이들은 할머니가 웃는 모습을 보며 좋아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왜 이렇게 기분이 좋으세요? 그냥 좋구나.
우리 가족이 있어서. 제 대답에 아이들이 밝게 웃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로운 시간이었어요. 할머니께서는 제게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아버지께서 정말 현명하게 결정하셨다.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너만큼 이 집안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 아버지께서도 그걸 아셨던 거야.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앞으로도 이 집안을 잘 지켜나가겠어요. 시아버지께서 저를 믿어주신 만큼 그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제 말에 할머니께서는 안도의 표정을 지으셨어요. 언니들이 없는 집은 정말 평화로웠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모욕적인 말을 들을 필요도 없었어요. 제가 만든 음식에 트집 잡는 사람도 없고 제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이 집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진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다는 거였어요. 피가 섞였다고 해서 모두 가족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진짜 가족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할머니처럼 저를 진심으로 받아들여 주시는 분이 진짜 가족이죠. 언니들처럼 저를 남으로 취급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시누이라 해도 가족이 아니었어요. 그날 밤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달라 보였어요. 더 이상 위축되고 슬픈 표정이 아니라 자신감의 첫 모습이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어요. 시아버지께서 남기신 유언장을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이 집안을 가장 지켜낼 사람은 그녀다. 이 문장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를 믿어주신 그 마음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앞으로 이 집안을 더욱 번영하게 만들고 할머니와 남편, 그리고 손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요. 그것이 며느리가 아닌 진짜 가족으로서 제가 해야 할 일이었으니까요. 며칠 후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퍼졌어요. 시아버지의 유언장으로 며느리가 집을 상속받았다는 얘기였습니다. 처음에는 의외라는 반응이 많았지만 점점 이해하는 분위기로 바뀌었어요. 그럴 만도 해. 수진 씨가 얼마나 효성스러운데. 시어머니 모시는 것도 그렇고 집안 살림도 혼자 다 했잖아. 언니들은 명절 때나 얼굴 보러 오는데 말이야. 동네 분들의 반응을 보니 저도 마음이 놓였어요. 사람들이 제 노력을 알아봐 주시는구나 싶었거든요. 20년 동안의 헌신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한 달 후 명절이 다시 찾아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언니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런 언니들이 안타까웠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대신 조용한 명절을 보낼 수 있었어요. 할머니와 남편 그리고 손주들과 함께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만든 음식에 대해 트집 잡는 사람도 없고 제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할머니, 이번 전 어떠세요? 제가 부친 전을 할머니께 드리니까 웃으시면서 대답하셨어요. 맛있다, 수진아. 정성이 느껴져. 이런 따뜻한 말씀을 들으니 정말 행복했어요. 손주들도 할머니가 만든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라고 말해줬어요. 아이들의 순수한 칭찬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게 진짜 가족의 모습이구나 싶었어요. 그날 저녁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미래 계획도 세웠어요. 할머니, 이 집 좀 수리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 오래됐으니까 손볼 데가 많지. 천천히 하나씩 고쳐나가겠어요. 이제는 제가 이 집의 주인이니까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게 됐어요. 할머니께서 편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방도 새로 꾸미고 화장실도 개조할 계획이었어요. 수진아, 너 정말 고맙다. 할머니께서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너를 선택하신 게 정말 옳은 결정이었어. 할머니의 말씀에 저는 더욱 책임감을 느꼈어요. 6개월이 지난 후 언니들이 다시 연락을 해왔어요. 아마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은 마음이 정리되셨나 봅니다. 수진아, 우리가 너무 심했던 것 같아. 정희 언니의 목소리가 예전과 달랐어요. 아직도 받아들이기는 힘들지만 아버지 뜻이니까 어쩔 수 없지. 명숙 언니도 체념한 듯한 목소리였어요. 앞으로는 좀 더 잘 지내자. 저는 언니들의 마음 변화를 느낄 수 있었어요. 언니들도 언제든지 놀러 오세요.
저는 너그럽게 대답했어요. 이 집은 여전히 언니들 친정 집이니까요. 제 말에 언니들이 고마워하는 것 같았어요.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할머니께서는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고 남편도 예전보다 저를 많이 존중해줘요. 손주들도 잘 자라고 있고요. 무엇보다 제가 이 집안의 당당한 주인이 되었다는 게 가장 큰 변화예요.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어요. 시아버지께서 저를 믿어주신 그 마음이 제게는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가끔 시아버지 영정 앞에서 인사를 드려요. 아버지 약속드린 대로 이 집안 잘 지키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가족이라는 건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라는 걸요.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할 때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당당한 이 집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할머니와 남편, 손주들에게 진짜 가족이 된 거예요. 시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 기회를 소중히 여기며 앞으로도 이 집안을 잘 지켜나가겠습니다.